현실에 있기 어려운 일이 사실 통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1.8일에 변호인 접견 1번, 송영길, 김용 1.4일에 1번, 거의 매일 내지 하루 걸러 하루, 사실 주말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라는데 변호인으로서 실화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사실 적지 않은 기간 이 깜빵에서 정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진다. 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예. 아.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올 수 있나, 네네. 오나 마나 이 정도였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예,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저기 그 주수도라고 아, 옛날에 예, 그 다단계 사기에서 사기했던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던 주수도. 그 사람이 우리 라인에 있었어요. 오. 우리 라인에 있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접견 그거를 보면은 아침에 나 이렇게 전날 저녁에 네. 나 이렇게 보면은 다음 날 이제 접견 누군지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은 변호인 접견, 일반 하고 접견. 일반 접견 이게 예. 따로 딱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 접견 있나 없나 어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하면은 그걸 당사자한테 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딱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주수도가 거의 매일 했어요. 주수도가. 예. 주수도가 예.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예. 삥 쳐가지고 뜯어가지고 있는 사기 쳐먹은 돈 가지고 변호사 예. 선임했다는 그 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 다단계 사기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매일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국가보안법 아, 국가보안법. 예, 네. 걸린 사람도 아. 변호사 접견을 자주 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민변이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들 예. 완전 빨갱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도 변호사 접견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 좀 드세요. 목소리를 네. 좀 네.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라나 간첩으로 구속되면은 그 수사는 기존에는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는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구속시켜 놓으면은 민변에서 하루 종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진술조차를 못하도록 해서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조사를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사범들, 국가의 안전을 위배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률로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 본부장님이 거의 절반은 변호사예요. 실무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새끼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기 쳐가지고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해서 돈 많은 인간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집사 변호사 고용해서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 해버린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변호사들이 와갖고 사건 관련돼서는 예. 변호사들이 원래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간이 와가지고 예.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떤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준비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매일 오는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예?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안에 있다 보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용, 진술 변경용, 진술 변경 방지용 변호인 접견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예. 와.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엄청나게 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개인 돈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정말 이거 뭐 대기업 회장 아니고는 아, 그럼요. 이런 변호를 하기 어렵습니다. 와. 하루에 변접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변접이라고 예. 하죠. 예. 변호사 접견 나가는 게 하루 비용이 얼마죠?
보통 이제 수임 약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수임료를 좀 크게 하면은 로펌에서요. 로펌에서. 예, 크게 하면은 거기에서 변호인 접견료를 다 포함해서 하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해서 접견 전용 변호사. 예. 실제로 이제 변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까지 하면서 나왔던 것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을 변호인 접견용으로 예. 따로 선임을 해서 예. 계속 하루 종일 거기 예. 앉아가지고 예. 얘기하고 예. 뭐 물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예. 그런 의혹 때문에 예. 예전에 이 법조계에서도 한때 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 보통 얼마죠, 그게?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알기로는 로펌마다 상당히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시간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50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 보통 하루 정도면 500만 원. 네. 원래 그 법정 출정비가 하루에 500만 원 정도 잡히잖아요. 큰 펌들은 그렇게도 받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잡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매일 갔으면 이것만 해도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500만 원 말고 100만 원만 잡아도 예. 100번 갔으면 예? 얼마입니까? 와, 그 자체로 1억 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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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0번만 근데 한 180번 정도 했다니까 이것만 야. 해도 2억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변호사 재판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판하는데 그렇죠. 예. 5명 정도가 들러붙으니까 예, 예. 이거는 5명 1인당 5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하고 뭐 이렇게 정진상이나 이재명하고 같이 이렇게 재판한다. 예. 그럼 10명씩 나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무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현황에 따르면은 이화영은 2022년 9월 28일 수감된 이후 지난달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 지난달입니다. 8월도 아니에요. 예. 얼마냐? 343번. 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아닙니까? 343회의 변을 접견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회당 물론 뭐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1회당 10만 원을 해 100만 원을 하면은 3억 4,800 변호인 접견 비용만 해도 그렇게 낸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하면요. 무조건 100만 원 무조건 넘습니다. 이 하루 일당 변호사님. 와. 예. 진짜 그래 놓고는 이게 아시다시피 변호인 접견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주중에 거의 지금 구속돼 있는 동안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데 오전 오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검사가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예. 회 먹이고 예. 회유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수사할 때 맨날 옆에서 변호인 항상 접견하면서 같이 그 부장판사 출신 옆에 있었는데 언제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갈 때 그러면 교도소만 오고 검찰 불려갈 때는 안 갔다는 겁니까? 입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지. 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검찰 불려갈 때 변호인 입회하는데 예. 반드시 입회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회하는데 변호인도 눈 감고 예. 교도관도 눈 감고 예. 그러면 이화영 교도관만 눈 감느냐? 그렇지 않고 김성태 교도관도 눈 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김성태 교도관이 만약에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 사실을 알리면 예. 검사도 뭐가지 다 뭐가집니다. 다 먹어져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화영이를 결국 그 평균 1.8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인데 주말 빼면은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매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 그거 변호했던 사람들 지금 다 대장동 변호사들 대박, 대장동 로또 대박해서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다 배치 달았잖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검찰청 불려가면은 네.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밥 좀 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했죠. 예, 그 지금은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이화영 이후에 오호. 아예 아예. 예, 그러니까 참고인 가갖고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밥 와야 사 돼요. 먹고 와야 돼. 하루 종일 일도 못 하는데. 일도 못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누가 참고인 가고 싶겠냐 이거죠. 예.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 친다고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교도관들이 예.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말
정말 사법 아니, 그러니까 정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넘어서 이건 도대체 법치주의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도관 분들이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거기에 지키고 다 있었는 사람들이 네.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완전 징계감이잖아. 그거 보고도 나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은. 징계 정도가 아니라 잘린다니까요. 네. 바로 그냥 바로 해고해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게다가 술을 먹었다, 회를 먹었다. 아니 바깥에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특히 예, 예. 먹는 거 하나도 외부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잘못 먹였다가 거기에 독 배탈- 들어서 아니,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는 거 떠나서요. 배탈 배탈- 나잖아요. 배탈 나가지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은 예. 뭐 먹어서 그랬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저기 갔는데 뭐 먹었다. 네. 이러면은 교도관 난리 납니다. 그거 보고 안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해요. 야, 진짜. 그런데 게다가 이제 뭐냐면 교대를 많이 해요. 그렇죠.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러면 교대하는데 그 교대 보고자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 예, 예.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면은요. 예. 2명 이상의 교도관이 있으면요. 보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체계상.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화영이가 거의 한 2년 정도 2년도 안 됐지 동안 이제 343회 변호인 접견을 했고 김영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354일 날 수감돼 있습니다. 1년 조금 안 되게. 그런데 변호인 접견이 얼마냐? 246회라고 합니다. 예. 결국 354일 수감됐는데 354일이면 365일로 그냥 봐요. 그럼 1년이죠. 1년에 우리가 요즘 그 일요일이 그 45주 정도 되니까 45일, 토요일 하면은 9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휴일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한다고 하면은 90일에 100일 정도는 네. 공휴일로 변호인 접견이 안 돼. 그러면은 354일에 100일 빼면 얼마예요? 25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46회 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추석 명절 있죠. 예, 예. 설날 명절 있죠. 예, 예. 그것만 6일, 7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은 매일이란 말이에요. 매일. 매일. 예, 매일. 아니, 재벌 회장도 깜빵 가 있을 때 매일 접견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뭐야? 예. 그 결과.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말 맞추고 네. 누가 회유했네 뭐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던 김영희 주위에 있던 애들 위증해가지고 예. 갔죠. 지금 깜빵 갔잖아 지금. 깜빵 갔다가 지금 깜빵 갔잖아요, 이제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발릴 권리는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헌법상 권리예요. 그렇지만 사실과 다르도록 뭐라고 지시하고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엔 변호사도 잘못하면은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진술을 바꿨다가 왔겠다.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지금 저기 그 이재명 그 사단에서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정당으로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 이재명 그래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이라고 하시는구나. 예, 이재명 사단. 예. 예. 이재명 사단이 뭐를 했냐면 국회 소통관에서 네네. 국회의원 한 5명, 음흠. 4-5명이 참여하고 거기 그 변호사 모임 참여하고 예. 그다음에 민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 모임인데 뭐냐면 이제 여기 검사를 맞다. 검사들의 뭐 위증 허위 뭐 그 예. 의혹 위원회 민주당 예. 내에 있는 위원회. 예,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예. 뭐 모임 예, 맞아요. 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시민단체랑 별거를 다 한다. 그다음에 다른 또 시민단체 예.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서 음. 유동규를 타도하게 한 예, 맞아요. 예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멜콩 TV에서 지난주에 하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개인 한 명을 예. 그 공당에서
국회의원 여러 명과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겨작한 게 뭐냐면 유동규 저거 왜 기소 안 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기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안 되니까 못한 거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문재인 검찰에서도 못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유동규 괴롭히기를 이제 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다 동원돼 가지고. 예, 예.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김용이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아하. 예. 왜냐하면 유동규 저 새끼 가만두면 안 돼. 어허. 그다음에 이재명도 열임 엄청 받아 있을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김용 달래기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쇼하는구나. 김용이 무죄다. 음흠. 김용은 막 그런데 그럼 무죄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럼 판사가 저기 징역 5년 때립니까? 그렇죠. 실형 5년이 실형 5년. 실형 예. 5년은 거의 살인 미수급이에요. 살인 아니 미수급.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왜 그러면 위증은 요구합니까 위증을? 아하. 그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도 두 사람도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기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이 정도로 뻔뻔하나 미안하지도 않나 남의 인생 조져놓고 또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위증 요구해갖고 위증으로 지금 김용 때문에 위증돼 있는 사람이 교사 2명에다가 위증범 하나 해갖고 3명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화영 측도 지금 위증으로 지금 3명인가 여기도 걸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 김용 이 재판에서 위증이 난무했고 그렇죠. 이재명 재판에서도 지금 위증이 저는 난무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증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랑 네네. 이재명이 불러들인 이재명의 그 말하자면 측근들 예, 예. 불러들여서 증언하겠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180도 틀려요. 네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추궁하니까 대답도 잘 못해. 그런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이재명을 변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데가 지금 거기입니다. 그렇죠. 이화영 아까 지금 보니까 이화영 재판도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8월 27일 드디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다가오는 8월 23일 날 열린다고요? 예, 예. 참 이거는 이제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이건 앞으로도 증인이 줄줄이 있지만 오히려 수원지방법원에서 있는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행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가 아니라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님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웬만한 건 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속히 진행하면 6개월 내에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판사님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예. 늘어지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저쪽에서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옛날에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핵심적 이유가 중에 가장 핵심적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없애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쓰레기로 부동의하면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결국 옛날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증거 부동의 하면은 사실상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했는 것은 그래도 검사가 주워 박으면서 우리가 무슨 진실의 문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는 아니란 사회적 신뢰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는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나 다 그냥 개나 줘버려 하면서 증거 부동의 하면은 결국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법원에 다 불러가지고 100% 증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증인이 50명, 100명, 150명 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예. 살인 사건이 차라리 목격자가 1명이면은 예.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예? 예. 목격자가 100명이면은
굉장히 오래 끝나질 걸린다. 않아. 예. 하다가 1심 6개월 지나면 풀어줘야 돼. 오히려 더 확실한 사건을 그러니까. 더 오래 가게 만드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문재인 검수완박. 예, 검수완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네. 해가지고 저는 맞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 마약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제 금지로 돼 있어갖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맞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범죄가 6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검찰의 마약 수사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마약 지킴이를 수문장을 없애버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 이게. 예, 그래가지고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청정국이.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약 지옥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소지품을 예. 마약 싹 검사하고 이제 이런 예. 상태가 됐는데 이게 지금 6배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네. 이게 이제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어허. 다시 좀 수사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거고요. 추미애가 대검 마약부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마약바를.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이게. 예, 게다가 지금 국정원이 예. 이번에 이제 뭐냐면 블랙 요원들 예. 좀 명단 다 나간 거 예. 이제 그거를 유출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밀 유출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오히려 군에서는 몰랐어요. 유출된지도. 그런데 이거를 찾은 데가 어디냐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이에요. 그래서 쉽게 거꾸로 말하면. 국정원이 이걸 통보를 해줬는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애고 수사권을 지난 문재인 때 없애버렸어. 게다가 조사권도 조사권까지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국정원은 눈 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자 복싱하러 올림픽 갔는데 예. 자 우리는 눈 감고 팔 감고 복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쳐봐 한 대 맞으면 빵 그냥 KO야. 게다가 눈도 감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를 일부러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마비시키는 게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고 실제로 뭐냐면 저들이 옛날에 맨날 빨갱이들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예 실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국정원 철폐를 시킨 겁니다. 지금. 아. 예, 국정원을 명목만 남겨놓고 이놈의 실제로 시키니까. 아예 기능을 못하게 마비시켜놓고 예. 검찰도 뭐냐면은 이게 검찰이라는 게 기능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경찰도 여러 군데 나눠 있잖아요. 그렇죠. 연방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주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경찰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경찰이 하나 조직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FBI 기능하는 경찰도 없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수사 이런 모든 권한을 경찰에다 넘기면 공룡 경찰이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공 영향이. 저 아는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네.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웬일이야? 그랬더니 형님 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 야 경찰이 왜 물어봐? 그랬더니 저 외사과나 뭐 이런 쪽만 있어갖고 잘 모른다는 거야. 형님 잘 모르세요? 그러더라고. 보험회사 전화해서 하면 다 해줘. 찾아가는 서비스.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찰도 자기 아는 부분은 알지. 예.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문재인 때부터 없앤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제 법을 시험 봤거든요. 네네. 경찰 뽑을 때. 네네. 법이 있는데 문재인 때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순경 시험 할 때에 형법은 봅니다. 그런데 형법이란 절도 옛날에는 경찰이 조선시대는 포도청이잖아요. 도둑놈 잡는 그것도 안 봐요 요즘에. 형법은 봅니다. 그런데 안 보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예. 형사소송법이 모르면은 형법이 적법 절차 위반을 해가지고 증거가 없어서 뻔히 보고도 처벌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회 안전망, 범죄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북한인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안전판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는 평화는 북한의 똥돼지 선의를 믿는다? 그걸 확신한다? 무슨 개소리야? 지금 경찰이 변호사들 가잖아요. 네.
변호사들한테 붙잡고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조사받을 뭐 이런 거 하면은 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찰한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거를 시험을 다 없애면서 시험 없애면서 예.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예.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과 예. 예.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그럼 못 배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수사를 맡겨서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준비돼 가지고 이게 뭐라 하면 기능을 갖다가 뭐 바꾼다든지 이런 모르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만 막 주면 막 깨끗해지고 그렇습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문종예님, 저는 사실 의혹이 있어요. 이북의 마약이 1등급인데 그 마약 가져가니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되죠.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는. 참,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북 경제 유엔 제재 이런 걸 해가지고 정상적인 무역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그 가상 자산들을 빼온다라는 그 의혹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빼돌린 가상화폐가 2조 5천억이 넘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돈을 만들어 슈퍼노트라고 해서 100달러짜리 딱 보면 똑같아 보이는 미국 달러를 북한에서 만들고, 더불어서 마약까지 지금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rogue country. 한마디로 깡패 국가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면요. 동방명주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예, 비밀 경찰 해가지고 잠실 앞에 있는 예. 그 중국 식당 앞에서 예. 이게 중국 비밀 경찰 조직이 아니냐? 예, 라는 의혹이 그랬는데 있었죠. 그게 있었는데 그 동방명주에 많이 갔던 게 이재명의 측근인 박병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경찰대학교 1기. 아하. 그 박병국이가 거기 자주 찾았던 데가 동방명주인데 요즘에 동방명주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아프리카 TV 별풍선 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막 2억씩 3억씩 쏴준 사람들이 있는데 아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 외국에서 불법 도박하던 것, 아하. 나 아니면은 불법 자금을 만들었던 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데 별풍선을 이용하는구나. 이용도 했는데,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찌양 사건 나오면서 아하, 찌양. 이게 조금 나온 거예요. 아하. 찌양이나 이쪽에 그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법인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늘리고 예. 이런 거에 이제 그걸 따져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 볼 때는 조사 한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크리에이터들 이용해가지고도 세탁을 하거나 아하, 예. 아니면 그러니까 돈을 몰아 주는 것 같이 해놓고는 뒷돈 주는 식으로 이런 이게 식으로 아니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상품 같은 거 팔잖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이준석이라고 그때 그 저기 그 성남 마피아파 아, 예. 있었죠. 예. 그 사람도 이제 뭐냐면 그 화웨이를 화웨이 맞다. 총판을 화웨이 맞아요. 맺었잖아요. 예, 맞아요. 중국 총판, 중국 예. 전자제품 한국 총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어허. 중국에다 자금을 써가지고 자금 대금을 주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금만 예. 돈을 들여서 그 제품을 사오는 척하고 한국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세탁인데 지금 그 동방명주가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자금 세탁을 네. 맡아준다는 의혹이 야, 지금 중국 생기는 정부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방명주가 등장하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박병국 때 동방명주가 등장했었는데 그다음에 비밀경찰서로 동방명주가 등장했는데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얘들하고도 연결된 게 동방명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게다가 있군요. 지금 뭐냐면 예. 이게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는 예. 1억 저기 뭐야 1,000만 원 이상 못 갖고 나가잖아요. 예. 돈은 화폐는 못 갖고 나가는데 네네. 지역 화폐 있잖아요. 예. 그거는 1조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예. 그러면 그거로 얼마든지 그거는 그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그거. 네네. 그거는 얼마를 갖고 나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세탁용으로 이게 쓰일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돈 세탁해 가지고 북한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실제로 지금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하 자금을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예.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가량 되는 돈을 북한 똥돼지한테 갖다 줬다는 걸로 해서 지금 이화영이 유죄 판결 받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요건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허, 왜 그렇죠?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지하 자금을 이 비밀 경찰들이 오히려 운영을 하면서 예. 지하 자금 세탁을 해주면서 예. 그 지하 자금 세탁을 누가 해주냐? 어떻게 보면 비밀 경찰들이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거와 연관된 사람들을 예.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터뜨리면 예. 그 정치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뒤봐주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국이 환하게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찌르면 예. 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오죽하면 가가지고 일개 국장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에 대한 4대로만 우리가 봤는데 단순히 그 4대만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예. 이재명이 전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예. 그 공무원 어떤 직급으로 하면은 국장이란 거죠. 예. 거기에 가가지고 조아리고 쉐쉐 하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가만히 앉아서 생방송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일개 국장밖에 안 되는데 거대 180석 야당 당 대표가 네네. 가갖고 상석에 앉아 있는 싱하이밍 옆에서 비유 맞추고 있었을까?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었다는 게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가갖고 우호적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선거 그냥 당연 중국 도움 받으려고 갔나? 이 정도가 아니었 수 있다. 그런 것을 강력히 추정한다. 뭐 이런 그 아니면 의견이시네요. 동방명주가 왜냐면 나왔으니까. 어허. 그래 내가 이게 동방명주 중국 대사관 예.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그 경찰 출신 책사 이런 거에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역화폐 지금 이 불경기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다가 네네. 왜 13조를 예? 그러면 수수료만 얼마냐면 1,350억 정도 된다고 1,400억이에요. 예. 1,400억 정도의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데 아하. 수수료만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수료만 나갑니까? 그리고 그 돈이 이게 뭐냐면 깡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역 상품권 만들려고 하면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도 돈 들고 그걸 하면은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상품권도 말은 10만 원짜리지만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은 9만 5천 원 어떤 거는 9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깡되잖아요. 그 차익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그 우리 비발디 썸썸님 네. 일본 난카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국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과 관련되는 것은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정상이냐? 네. 라고 질타하신 모습 정말 많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공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네. 아니 이건 이제 또다시 우리 정법전에게 물어봐야 될 상황들이 오늘 계속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네. 이재명이 또 뭐 이번에 재판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조퇴를 했는데 조퇴하고 싶다 나도. 그런데 왜 재판부가 이걸 들어줘요? 대장동 재판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대장동 재판부가 유동규 본부장이 와서 얘기를 같이 들어봤더니 위례까지밖에 안 했다며. 위례도 다 안 했어요. 위례도 끝나지도 않았다며. 네네. 그런 갈 길이 정말 구만리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방송 토론회를 녹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방송 토론회 얘기를 들으려면 1년 사시사철 당대표로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정치행위가 한두 가지입니까? 네네. 근데, 그럼 다 들어줘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재판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네. 대장동 재판에는 뭐가 있느냐? 네. 대장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4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이 4개 중에 제일 간단한 사건이 위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례가 아직 1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시간은 얼마가 됐느냐? 1년이 지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그 위례 재판하는데도 1년이 넘었는데 네. 위례보다 몇 배가 더 큰 대장동 재판, 그 다음에 또 백현동 재판, 네. 그다음 성남 FC 이것까지 다 끝내려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제가 봤을 때 최소한 8, 9년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이재명이. 재판장이 제일 잘 알아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 뭐 한 번 정도 조퇴시켜 줘도 대세에 지장 없다. 어차피 10년 걸릴 거 요번 한 번 뭐 더 한다고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이 그야말로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은 이재명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대장동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재명 그 대표는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범죄의 혐의가 네. 편의점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은 것부터 엄청나게 큰 것까지.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혐의가 제일 작은 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재판이 되어버렸어. 왜냐하면 너무 큰 거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옛날 재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마 불사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너무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죄가 오히려 그게 이재명의 목을 갖다가 조일 수 있는 현실적인 그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나라 이거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돼도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이걸 갖다 다 묶은 거잖아요. 기소할 때. 얘 왜 그러냐면 예컨대 음. 성남 FC 수사 어디서 했습니까? 성남 지청에서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재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남 지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성남에서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 네. 성남에서 범죄가 저질러졌고 성남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으면 성남에 있는 판사가 재판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왜 서울 묵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 끝나는 게 10년 걸린다고요. 네. 왜 10년 걸릴 그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 찢어놔야지. 그냥 쫙쫙쫙 찢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재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판사가 한 명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판사가 3,000명이 있는데 왜 3,000명이 골고루 이런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왜 김동연 부장판사 혼자 한 사람한테 이 무거운 짐을 갖다 다 이걸 갖다가 지우느냐. 예.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대장동 재판의 의미는 그냥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재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화요일 금요일 재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오늘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 금요일 날 또 재판이 있어요. 네. 다음 주에도 화금 재판 있고 그다음 주에는 아마 월화금 재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공판기일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일주일에 재판 4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9월 6일에 공직선거법 재판 이제 결심되고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판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는 9월 30일에 결심되니까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판결이 나올 건데 네. 그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 범죄 혐의하고 네. 대장동은요. 제 생각에 단군 이래 제일 큰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그냥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짜 코딱지만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느니 마느니 이게 진짜 그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황인가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김동연 판사가 조퇴 허락한 이유를 또 알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재판의 판결은 자기가 할 거 아니잖아요. 9년 후면은 자기가 이 9년 동안 이걸 갖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왜 판사도 계속 뭐 순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컨대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같은 경우는 네. 법원에서 판사 3명 딱딱딱 찍어가지고 부장판사 3명으로 네. 재판부 만들어서 이거 니네가 끝낼 때까지 딴 데 못 간다 이랬어요. 그럼 빨리 끝내겠네. 딴데 그래가지고 갖고 싶으면. 뭐 어쨌든 그 판사들이 그 부장판사들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도 그것도 굉장히 재판할 양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 그 끝낼 때까지는 계속 그 재판부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대장동 재판 관련해 가지고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위증교사 판결도 김동연이에요. 네? 위증교사 판결도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는데 아, 그렇군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판사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부장판사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아이 뭐 대장동 내 맘대로 재판하겠다. 아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김동연 부장판사가 다 들어주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 이거는 뭐 예컨대 선입견으로 아 네. 김동연이 나 잘 봐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해도 뭐 귀찮아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건지 반대로 김동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그냥 뭐 들어왔다 나왔다 그 총선 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아 그러면 열 받아서라도 위증교사 때 형량을 갖다 더 세게 때릴까?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9월 30일이니까 10월이나 아니면 11월 초에는 그 판결 선고 나올 텐데 그때 어떤 판결을 할지 많은 국민들이 진짜 눈 빠지게 지금 그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위증교사와 그 다음에 대장동은. 하지만 같은 판사라면 어떤 위증교사와 관련된 그 판결의 방향이 우리가 그래도 대장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유추할 수 있을지는 않을까요? 같은 판사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뭐 9년 10년 할 텐데 김동연이 판결 안 해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판결하는 건 위증교사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증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위증교사가 네. 유죄가 나오는 거는 뭐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형량이 중요한데 벌금형은 말짱황이고 네.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예측을 갖다가 해보면 네. 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드는데 실형 때리고요. 예. 뭐 징역 2년이면 2년 이렇게 딱 때리고 법정 구속은 안 하는 정도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예측은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보니까 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네네. 일상화된 좌표찍기 이재명 재판부 바짝 긴장 네네.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니까 뭐 이 법관들이 법조 기자 얘기입니다. 법관들이 또 잡혀 찍는구나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대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김동연 판사도 이 범죄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진우 부장판사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선고를 내리거나 앞으로 계속 그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에 대한 뭐 제명인의 마음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뭐 전화번호가 어떻고 뭐 어떤 판사에 대해서 뭘 하려면 어느 데 전화 걸고 뭐 이런 식의 몰아가기, 몰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되풀이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판사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이런 사건 말고 판사는 원래 욕먹는 직업이에요. 왜 욕을 먹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손 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변호사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원고를 맡았단 말이에요. 판결을 갖다가 그 재판장이 원고 승으로 와 명판사 따봉따봉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원고를 맡았는데 피고승 원고패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판사 XX 그러면서 뭐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클라이언트한테는 아 나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판사가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는 둘 중에 한 사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다. 그게 판사의 숙명이다. 이거는 뭐 본인들이 잘 알 텐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당사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 그런 사람들한테만 뭐 비판받는 게 아니고 그 팬덤을 가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는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조금 부담이 굉장히 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옷 벗고 저처럼 뭐 변호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뭐 탄핵 운운하면서 네네. 협박이 들어가니까 사실 예전에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법정에서 뭐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진짜 사회적 린치처럼 네네. 대단히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이 계속된다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 사회는요. 네. 병들었어요. 예.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3번 연속 탄핵하겠다고 심지어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네. 그렇게 협박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직자가 취임했는데 그 다음날 탄핵소추안 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사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네. 국회가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국회가 정상이 아닌데 행정부가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뭐 우리 국민들 이제 버텨야 되는데 빨리 정상화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상화가 아닌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전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그 상황이 정상인 줄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이 지금 벌어질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2대가 꾸려진 걸 보고 22대는 더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안타깝고 한탄스럽습니다, 진짜. 시작한 지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네. 한 20년은 지금 지난 것 같아요. 네네. 하도 매일같이 아까 또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요. 방탄 네. 때문에. 네네. 원래 8월은 서로 좀 휴가같이 네네. 자기들 외유도 좀 하고 또 지역구 좀 관리도 하고 또 8월이 왜 좀 쉬냐 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9월 달에 국감 시작하거든요. 네네. 정기국회 시작하고요. 보좌관들이 미리 준비 다 해야 돼요. 네네. 닥쳐서 못하니까. 네. 그러면 8월 달은 사실 임시국회 거의 안 열어요. 네. 근데 8월 달도 임시국회 열어갖고 저렇게 입법 폭주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국회법에도 네. 8월하고 1월인가 그때는 이제 회기가 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쓸데없이 일을 갖다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갖다 자꾸 해가지고 더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국회의원들 보면 저렇게까지 국회의원 하고 싶나? 저런 국회의원을 하고 싶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뭐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남편은 그렇다 쳐요. 네네. 부인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 김혜경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네. 물론 이건 아까 케이스랑 좀 다르더라고요. 변론을 제기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있는데 두 기사가 약간 달라서요. 네네. 한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재명 변호인 측이 새로운 어떤 그런 증거 뭐 이런 거를 제시함에 따라 다시 변론 제기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 신문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양쪽이 아니고 재판부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판결문을 쓰기 직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뭐 물어보려고 변론 제기를 했다. 네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지금 상황이.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지금 찾아볼게요. 네네. 제가 어제 찾아봤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김혜경 법카 1심 선고가 또 중요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300만 원 구형 뭐 해서 뭐 크게 진짜 뭐 이재명의 지금 의원직을 뭐 빼앗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뭐 정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대통령 후보는 제외된다. 국회의원 후보 부인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이 구형에 대한 선고가 판결문에서 이 법카 문제와 관련돼서 이 피고가 법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배소연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뭐 이런 시각을 판결을 한다 그러면 판결문에 넣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재명과 김혜경의 본격적인 법카 재판에서 이
시각, 이 판사의 이 판결문에 담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이 선고가 참 중요하다고 해서 목을 빼고 이 선고를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또 갑자기 변론을 재개한다 하면서 연기를 시켰단 말이죠. 정확한 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네. 원래 8월 13일 오늘 판결 선고가 나는 날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 8월 7일에 네. 그 이 김혜경 씨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을 갖다가 했고 제출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네. 변론 재개 결정을 그 법원에서 한 거예요. 하루 전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은 네. 판사가 이제 판결문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내일 뭐 판결 선고를 갖다가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런데 판결 선고하기 위해서 판결문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글을 쓰든 기사를 쓰든 논문을 쓰든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뭐 일필휘지로 쫙 가다가 이거 좀 찜찜한데 이게 뭐가 있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글 쓰는 걸 갖다가 멈추고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자료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판결문도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판사가 판결을 쓰다가 이거 조금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게 있네. 그거 확인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김혜경 씨 변호인이 낸 의견서가 영향을 미쳤나?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네. 그렇게 된 다음에 8월 22일에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공판 기일이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모여가지고 판사가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 공판 기일을 또 한 번 열 것 같거든요. 그러면 판결 선고는 뭐 한 10월에나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위증교사죄하고 부부가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나 이게 오래 걸려요? 한 달이나 미뤄질 수. 그 원래 저는? 재판은요. 법조인들이 하는 거는 느려. 지금 뭐 이렇게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고요. 느려. 그 다음에 옛날보다 더 느려졌어요. 옛날에는 검수완박 막 이런 거 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 들어서기 전에는 네. 모든 재판이 2주일 단위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기일 잡히고 또 그 다음 주에 기일 잡히고 그런 식으로 원래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게 지금은 그거 2배, 3배, 4배가 지금 더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요 그냥 변명하기 바빠요. 그 변호사님 왜 이렇게 사건이 늦게 질질질 끌어요? 그러면은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 네네. 예. 맞습니다. 하정희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답답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왜 한 달이나 또 연기가 되는지, 왜 또 공판 준비 기일 또 잡고 공판 기일 또 잡고 해야 되는지, 네네.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론이나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지금 서초동 이야기가 또 있어요. 보니까 가짜 녹취록 이번에는 왜 지금 계속 발빠르게 계속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저거잖아요. 김만배하고 신학님 네네. 가짜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여론 조작 사건인데 결국은 그것도 뭐 보니까 그 표현은 제가 그렇게 하지만 무슨 명예훼손 사건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예.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건인데 네.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별게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아니고 네네. 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긴 저것도요. 누구지? 저 김경수도 네네. 뭐 여론 조작한 사건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네. 실제 그러니까 업무방해더라고요. 그 업무방해죄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신앙님, 김만배, 그 다음에 뭐 허모 기자 뭐 이런 사람들 네네. 사건은 네. 공직선거법을 걸 수가 없는 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아요. 아.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네. 김대엽 케이스예요. 그 저기 저 조작. 네네. 예, 예. 그 이회창 씨 아들 뭐 이렇게 병역 어쩌고 저쩌고 예, 예. 해가지고 그거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선판을 뒤흔들었고 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 대통령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그 김대엽이 한 말이 다 순뻥이다라고 한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든 뭐 기소하고 어떻게든 형사 처벌하려고 봤더니 공직선거법 그게 선거법 위반인데 네.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머리 싸매고 이걸 뭘로 해야 될까 하다가 아유 남아있는 거 명예훼손밖에 없구나. 네.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처벌 갖다가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때 처벌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느냐? 네. 설훈 의원. 아, 그렇군요. 그때 설훈 의원이 그 네. 민주당에서 조작한 그 어떻게 뭐 최고 대빵이고 그래가지고 네, 네. 설훈 의원이 그때 이제 실형 받아가지고 네, 네. 설훈 의원도요 어떻게 됐느냐 피선거권 박탈됐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 못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설훈 의원이 또 뭐가 됐느냐? 뭐가 됐겠습니까? 사면 복권 복권됐어요. 누구한테요? 누가 복권을 갖다 해줬을까요? 아, 수혜를 입은 사람이겠다. 아니요, 그렇죠. 그 노무현. 그렇죠. 자기 대통령 단서시켜 준 네네. 일대 공헌을 했다. 네네. 아. 김대엽 사건이 그 20년 지나가지고 네. 똑같이 그 벌어진 게 예. 저는 신앙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엽과 김대엽과 신앙님의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 실패. 그렇죠. 음.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 요것만 그 다를 뿐이고 구도는 제가 봤을 때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거 조작이 대선 조작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김경수 드루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경수가 사과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최소한 사과 표명, 유감 표명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금 실장님 말씀 딱 듣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뭐가? 예컨대 노무현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사과했을 것 같네. 아, 그럼요. 그런데 노무현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이요. 그랬습니까? 기자 지나가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4시간 동안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 지나가면 기자한테 그 들킬까봐 문 걸어 잠그고 없는 것처럼 막 이런 사람이었다며. 그러니까 사과도 안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변 네네. 신앙님과 김만배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둘이 서로 얘기는 나눴잖아요. 실물이잖아. 네네. 지금 이 사건 대선 가짜 녹취록 그 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하고 기자를 기소했다는데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 네네. 지네들이 민주당 당시에 민주당 당직자인데 지네들이 마치 최재경인 양 아니 이거 지금 윤석열 검사가 그때 조우영한테 커피 타준 거 맞아 라고 최재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 네네. 녹취를 해놓고 그거를 언론에다가 아 이거 최재경이가 윤석열을 언급을 했어. 근데 봤더니 윤석열이 저 조우영한테 커피 타준 거 맞아 라는 식으로 퍼뜨리게 해서 조작을 했다. 이번에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아니 그 노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야.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사실은 저런 사람이 기자입니까? 아이, 저런 사람은 기자가 아니고 배우잖아요. 배우. 예. 그것도 아주 삼류 저질 배우. 네. 저런 사람들이 기자 타이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계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예. 우리나라 법조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계도 못지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 전까지 내가 온매 기사를 했다가 갑자기 온매 기주거가 됩니다. 네네. 아이 정말 뭐 화가 나서 뭐 화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죠. 네. 사실 자 이런 가짜 뉴스가 뭐 엄청 횡행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도 네. 지금 2주간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가짜 뉴스 때문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사실 흉기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그 흉기를 찌른 사람이 무슬림이다. 네. 시리아
뭐에서 온 무슬림이고 이민자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갖고 사실 들여다봤더니 웨일스 태생의 기독교도인데 네네. 근데 가짜 뉴스에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뒤집는데요. 왜? 너무나 지금 많이 퍼져 있어 갖고 온갖 그 AI를 통한 그런 가짜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너무너무 이제는 그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번 이렇게 뒤덮어 버리면 네. 막지는 못한대요. 가짜 뉴스는. 아이고 어쨌든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위증 사범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네네. 검찰이 엄정 대응하겠다. 네. 이게 대북송금 이화영 측근도 그렇고 뭐 김용도 위증해서 그때 왜 저 민주당 네네. 당직자도 위증하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재판들에서 이재명 본인도 위증 교사하고 위증이라는 말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용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제1당의 곧 대표가 될 사람이 네. 위증 교사로 지금 그 형사 처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나도 위증하고 내가 위증해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할 수 있겠네.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도의라고 하는 게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 3명 꼽으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또 누가 있습니까? 조국.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이번에 사면 받은 김경수. 김경수. 와, 김경수 많이 컸다,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꼽혀. 와. 이제 막 키워줘야 돼. 세 사람 공통점 뭡니까? 아니, 범죄자들이잖아요. 전과자예요. 네. 그런데 전과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고 구속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네. 그다음 구속됐던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야당의 지도자 3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3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또 누가 김경수 말고 김경수 자리에 넘버 3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이준석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마치 선출된 권력이라고 뭐 그렇게 막 떠들어대면서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하면 입법권을 네. 남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진짜 좀 쪽팔리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 자, 그 세 사람에는 못 끼지만 네네. 지금 검찰의 소환에 지금 응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임종석입니다. 네네. 임종석과 관련해서는 이상직 그러니까 네. 서창수인가요? 네,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서창호. 서창호, 네. 그 문재인의 전 사위를 불법 채용해줬다. 그리고 많은 뒷배를 하면서 자신이 대가로서 금배지와 뭐 중진공 이사장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임종석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네네. 뭐 그 인사비서관이 다 뿌렸다면서요. 인사수석 참. 네네. 인사수석이 다 뿌렸다면서요. 네네. 저 소환 당했을 때, 네. 이거는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비밀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네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가장 높은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니까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임종석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제 그만 좀 정치 보복 해달라.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이 그 자기 처벌 안 받겠다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정치하면 되겠네. 살인하고도 내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고 검사들과 막 그 기소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기 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가 기소하려고 그러면 정치 보복이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뇌물 받아먹고 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지 법적인 문제를 왜 정치적인 걸로 풉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민정수석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조국을 갖다가 따라하나? 오히려 비서실장이면 조국 민정수석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었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일 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안 했다 내가 결백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그러면 되지 무슨 정치 보고 운운하는 걸 보니까 구린 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동의가 될 건가? 네네. 뭐 스스로 판단해야죠. 입 딱 다물고 네. 내가 그냥 문재인 사위 내가 봐줬다 왜?
하고 내가 형 다 살 거다 하고 들어가서 형은 살든지 아니면 진실 다 얘기하면 됩니다. 솔직히 뭐 임종석이 그걸 알아서 다 하게 했겠어요. 문재인 자기 사위, 자기 딸 저렇게 벌벌벌벌 하니까 뭐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겠지요. 아니 장세동이 되려면요 네. 주군이 전두환이 이어야 해요. 어허. 그런데 전두환이 이겠습니까? 저는 장세동 택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임종석은 밀린 그런 그 소환이 많아요. 네네. 이것만이 아니에요. 네. 뭐 또 울산 하명 수사 사건도 사실 제대로 그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 아니 저기 임종석 하면 전 뭐가 생각이 나냐면 대통령 놀이가 생각이 나요. 까만 거 쓰고 막 까만 선글라스 끼고 막 전방에, 이랬잖아요. 뭐 전방에 뭐 가서. 철모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예. 저는 방위라도 전투방위했거든요. 근데 임종석은 총 쏴봤다. 난 총 쏴봤다. 너 총 쏴봤어? 저 M60 사수였어요. 저 M60 쏴봤어요. 예. 그런데 임종석은 그런 것도 안 했으면서 그 뭐 철모 딱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막 비서실장이. 아니 대통령 놀이 할 땐 재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놀이한 값을 치러야지. 이제 저기 지갑을 열 때만 남았다. 그렇죠. 지갑 열어갖고 네네. 그만큼 이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제 사면 복권을 단행하는 것 같아요. 예, 결정이 난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셔가지고 명단이 막 나오기 그러면 나오죠.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예, 보도자료를 오면서 봤는데 예, 거기에 보니까 지금 뭐 조윤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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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예,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예. 뭐 현기환 전 국회의원 등등도 있는데 야당 그러니까 좌파 쪽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전국에 어떤 파장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요. 항상 제가 그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 우파의 인력풀이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다는 게 그 전에 이제 적폐 수사 당해가지고 그 좀 상처가 많이 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탄핵 그 시즌에 조금 이제 프로필 괜찮거나 엘리트 같다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20년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흘러가시고 그리고 지금 뭐 그때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가 아닌 무당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 관리나 인프라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을 뭐 저번 총선이나 이번 총선이나 좀 그런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는 장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맨파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옛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그분들이 뭐 어떤 주류가 되고 주도권을 잡는 것까지는 뭐 맞지 않다고 봐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좀 보수 풀들을 수혈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려면 이제 사면 복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사면은 그 보수 진영하고 좌파 진영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균형감 있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그런 통합의 모습을 사면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방의 진영만 가지고 그렇게 그 사면 복권을 시킨 사례가 없고 그거는 뭐 어느 정부 때나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보수 진영 그리고 좌파 진영을 섞어가지고 공정하게 균형 감각을 맞춰가지고 사면 복권하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논쟁이 있잖아요. 물론 김경수 제가 드루킹을 그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드루킹 그러세요? 사건 때. 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그 드루킹 사건이 처음에 터지는데 예. 드루킹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도 드루킹을 공익 제보자로 어쨌든 우리가 변호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당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단 누가 가서 만나야 돼요. 누가 가서 만나야 되는데 아니 그 이분이 범죄단체의 수괴잖아요. 범죄단체의 수괴니까 그거를 뭐 아무도 쉽게 뭐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이거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지만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상대방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데. 근데 그 만나는 순간 어떤 돌발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사후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긴 가야 되는데 만나러 누가 가지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한테 아 그래요? 만나러 가라고. 아 특수 임무가 부여됐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구치소로 만나러 간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서 일단은 그럼 만나 주던가요? 아 그래도 그 변호사로서 음. 이렇게 그 수임 협의를 위해서는 만날 수 있어요. 아 만날 수 본인이 오케이만 하면 예. 본인이 오케이를 하면 만날 수 있는데 본인도 변호인이 필요하니까. 본인도 변호인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예. 내가 뭐 자유한국당에서 왔다 이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뭐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니. 예, 근데 뭐 그 만난 이야기를 제가 그 어쨌든 자세하게 하긴 어려워요. 아 근데 디테일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결국 사실은 나중에 드루킹이 민주당 쪽의 반대편에 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지. 다 예. 밝힐 거 다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이 거대한 그런 드루킹의 업무가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물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했죠. 단식했고 그리고 특검되고 그러니까 특검되고 그리고 허익범 특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가 결국 이제 그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루킹이 스탠스를 완전히 전향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드루킹을 공격하고 드루킹은 날 왜 공격하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그냥 폭로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하.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조금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감옥 간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굉장히 국사범이고 정말 그 선거사범이지만 아주 그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질이 나빠요. 하지만 김경수 지사만 이게 감옥 갈 일이었냐? 그 생각은 있어요. 아하. 김경수 지사만 사실 주요 정치인 중에 감옥 갔잖아요. 그렇네. 근데 그 윗선이 그 이전에 문재인 그 윗선이나 옆선이 엽선 윗선 옆선이 과연 없었을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작업. 그런 거대한 작업을 자기가 혼자서 진행을 했다. 어쨌든 그 수사가 김경수 감옥 보내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결과적으로. 저는 봤을 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뭐 본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김경수가 나쁜 범죄자예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뭐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김경수에 대해서. 예. 어떤 시각이죠? 약간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부채의식. 진영에서는 예. 우리의 공동적인 죄를 김경수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 아니 그때 일종의 결국 안철수 그 당시 후보 이미지를 다 박살냈잖아요. MB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예, 댓글 작업으로 그냥. 그걸로 박살내버리고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살짝 앞서 나갈 때예요. 맞아요. 그때 그냥 조져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출연해가지고 뭐 그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사실 김경수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근데 김경수 지사는 감옥 갔잖아요. 자기는. 근데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사면 복권이 안 돼요. 김경수가. 우리 저 댓글 호시절님이 거기도 대속이군요. 이화영이 대속이라고 했어요. 이화영이 대속, 내가 대속한다. 대신 속죄한다. 뭐 이런. 자, 그러면은 이 김경수가 이제 복권이 됩니다. 네네네. 복권이 되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선거에 나갈 수 있죠. 피선거권이 회복되니까. 예. 그러면 자, 일단 그럼 민주당 중심으로 이게 어떤 파장이 일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여타 정당에 대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지. 민주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 관련해서 내부를 한번 보자고. 제가 아까 그 포인트를 이야기한 게 사실 우리 보수 우파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몰라요. 잘 관심이 모르지. 없어. 잘 모르. 이거 진짜 잘 몰라요. 우리 사정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외로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관심이 많아요. 가짜 당원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니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모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알면 이거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제가 그 항상 그 부분을 답답한데 저는 그 정치 생활하면서 항상 민주당 쪽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자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그런 위상이라는 거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감옥에서 안 나와서 아니, 감옥이 아니라 복권이 안 돼서 복권이 안 되어서. 활동을 못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이 사람이 뚝 하고 민주당으로 탁 튕겨져 나가요. 아 그러면 흰 두부 사들고 달려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줄 선다니까요. 줄을 서는 그러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부채 의식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노무현. 그 민주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무현에 대한 부채 의식. 바보 노무현. 예, 네. 그리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네. 자,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문재인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학렬이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는 학렬이 같은 사형지간이에요. 등급이 같다 이거죠. 그 등급이 같아요. 사형 사제지간이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경수는 서열이 다르죠. 학렬이 다른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노 김경수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친문 김경수는 아니에요. 아, 더 위상이 그 동급이에요. 아, 예, 예. 예, 동급인데 벌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고 자기 감옥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 감옥을 갔기 때문에 그 친문 진영, 친문하고 친노가 약간 다른데 그게 거기도 분화됐어요. 예. 근데 친문도 심지어 친노도 그 부채 의식이 상당하다니까요. 김경수에 대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조국도 뭐 대권 노리고 다른 사람 대권 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가 나오는 순간 원툴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난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친노 친문이 구심점이 생기고 거기는 그냥 무조건 먹어요. 자, 근데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중에 하나가 PK 출신이라는 거예요. 부산 경남. 부산 경남. 부산 경남은 TK하고는 또 다른데 그래도 민주당세가 좀 있어요. 매번 이제 그 부산이든 경남이든 이렇게 뭐 그 꽤 접전을 벌입니다. 네네. 그 사람들의 표를 또 가져가요. 그리고 과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PK 전략을 이재명은 못 하는데 이 김경수는 할 수 있는 할 거예요. 수 있지. 예. 김경수 본인이 또 진주에서 고당이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김경수가 바로 뭐 귀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비감이나 기대치를 또 올리려고 할 거예요. 외국에 아, 그래서 있으면서. 지금 뭐 연말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연말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 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영국, 독일 뭐 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가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부 줄 소통을 서서 하겠죠. 저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날아가겠구만.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서는 이 부채 의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중요한 거기에 포인트다. 정점에 김경수가 있어요. 김경수가 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김두관 지금 민주당 대표 예. 후보, 예. 그 다음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예.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뭐 이거 언제 하는 거야? 뭐 굉장히 관심을 못 끌었잖아요. 예, 못 근데 끌었죠. 지금 막판에 왔는데 예. 김경수 이 복권 카드가 딱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갑자기 김두관하고 정봉주가 엄청 스피커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거와 관련이 있겠군요. 아니 그런 거와 관련이 있죠. 자, 지금 이제 그 90%가 나 민주당 연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민주당 전문가시네 보니까. 우리 맨날 싸워야 되니까 나 네거티브하고 뭐 미디어 대응하고 맨날 싸우니까 예, 예. 쟤네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항상 보고 있어요. 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80%다 90%다 이게 뭐 공산당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이재명 대표 어쨌든 대표 되잖아요. 예. 거의 확정 났죠. 예, 예. 그 뭐 더 이상 뭐 투표를 안 하더라도 확정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투표율이 극히 낮아요. 아, 투표율이 낮은데 지지율은 높군요. 예, 그건 뭐냐?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예, 메뉴가 별로야. 메뉴가 별로야. 어. 약간 상한 것 같아. 맛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그러면 아마 호남에서는 한 20% 투표를 있을 거예요. 호남에 특히 투표율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 왜?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호남에서 무주공산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라 투표율을 봐야 돼요. 민주당은 절대 이거는 이제 전략 투표를 하는 호남의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뭐 정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진 않아요. 안 찍어. 투표소로 안 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율을 보면 이재명 진짜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호감이 아주 커졌네요. 비호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가 딱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러면 뭐 오히려 그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현역 의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김경수는 현역 의원은 없어요. 없지만. 예, 없고 일반적인 지지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뭐랄까 팽팽한 싸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동서고금 역사 이래로 이 통치자는 디바이드 앤 룰을 하는 겁니다. 항상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어떤 과도한 명분론에 실무적인 통치를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사무총장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집사가 하는 거지. 예. 마을 이장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주 오늘 원영석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수라는 인물에 대한 친노 친문 계열의 어떤 부채감, 예. 정치적 부채의식 예. 이게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엔티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룸이 생겼어요. 예. 거기 룸이 생긴 그것으로 이제 김경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팽팽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도 그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랍니다. 그래서 정봉주가 들어가서 자기가 반대해버리면은 의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봉주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딸들 내가 손보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깨문들하고 네. 무슨 문꿀 오소리하고 다시 재결집하는 거죠. 아,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 예. 그러니까 개딸하고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딸 세력하고 문구로 소리가 완전 혈투를 벌일 것 같은데요? 혈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서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모든 정치공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원이나 뭐 이런 물론 광역단체장 도백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 이분들 위주로 정치공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후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후보가 낙선을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야. 예. 일단 후보가 있어야 돼. 후보가 있어야지. 예, 말이 있어야 달리지. 말이 있어야 달리죠. 말이 있어야 달리지. 말이 없는데 말발굽만 있으면 뭘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사실 정당 조직은 후보를 키우고 보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원화된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그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어떤 정무적인 정치공학을 활용할 힘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힘이 뭐냐? 여당은 그 선을 잡는 거예요. 이슈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그걸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먼저 던지고 보고 움직이면 다시 또 던지고. 그럼 결국 이번에 김경수 복권이라든지 뭐 등등 우파 정치인들 복권시키는 이것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한 수잖아요. 한 수죠. 이 한 수가 이슈 파이팅이 성공한 거네.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한 수가 성공도 했지만 뭐 서운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대해 서운해하실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수 한 면 복권해주고 우리 우파 인사들 대대적으로 사면 복권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좌파 진영은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이 김경수에 대한 정치적인 부채 의식, 예. 친문과 뭐 친노사모의 또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친 이재명과의 또 관계 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자 모든 건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다. 예, 상대적인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인 상황 이거 하나만 상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예. 그리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개딸 음. 그런 조직들을 상대를 하는 거고 예. 지금은 김경수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예. 김경수를 상대하려면 우리 쪽 상성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가 거꾸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가 변할 수도 있겠군요. 후보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김경수가 PK잖아요. PK 싸움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지라는 걸 일단 생각해야 돼요. 우리 원 변호사님도 부산 아니 아닙니까? 다들 부산 아니 우리 기자님도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TK니까 예. 같은 영남이라도 TK에서는 그 민주당 표가 발붙일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 예,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그게 그 롤이 작동이 덜 되는데 예. PK는 예. 롤 작동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경수가 PK를 바탕으로 한 후보가 됐을 때 그 PK 바탕으로 한 후보의 대항마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후보라고 하면 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원래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PK 가서는 PK라 그러고 TK 가서는 TK라 그러시는데 거기는 원래 이제 창녕 출신인데 예, 예. 경남 창녕은 북쪽 사람들은 대구로 예. 학교로 가고 예. 남쪽 사람들은 부산으로 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분은 북쪽이기 때문에 예, 대구로 가셨구나. 대구로 영남 고등학교 예, 예, 고려대 예. 나오셨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활용력이 넓어진 거예요. 일단은 넓어졌고 그리고 영남 연고가 있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각자 후보들의 셈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할 때 잘 기억나시겠지만 심상정 후보 말고 예. 다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도 이제 PK 동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그렇게 푸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성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심급을 거듭할수록 세집니다. 세지지. 예,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혐의 중에 하나만 유죄로 나와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증폭이 돼요. 계속. 그러면 증폭이 되는데 김경수는 사법 리스크를 다 털었어요. 그렇죠. 다 틀었죠 이제. 다 털어서 없어. 오늘자로 다 틀었습니다. 오늘자로 다 털었어요. 예, 오늘자로 다 털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조명하는 그런 식의 구도는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법 리스크를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이재명의 김경수가 커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그 김경수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승관계에 우리가 지금 후보로서 백업을 해야 되는 후보가 준비해야 되는 포지셔닝이 뭔지가 다시 역산해가지고 조명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유튜버를 이렇게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방금 원영서 변호사님 말씀한 게 저는 상당히 좀 와닿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와 사법의 영역을 혼란스럽게 보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고 사법은 사법의 영역이 있죠.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면 협상과 타협, 살아 움직이는 생물. 사법의 영역은 공정, 정의 이런 거죠. 그래서 공정, 정의의 어떤 개념으로 정치를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 영역을 보면 저 답답한 사람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망고님도 김경수 그만 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김경수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지금 큰 정치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면권, 복권해 줄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한수가 오늘 결정남으로 인해서 3년 뒤에 있을 대선판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우파 진영 내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지만 최강의 무기가 대통령이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여기서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 이러는 거는 사실은 뭐 아니 지금 법률안 거부권 그거 하나 가지고 192석을 그냥 한 방에 잠재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허무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조금 뭐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가 냉정한 현실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환신골드, 환신바이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전립선 비대 이런 증상이 참 좋다고 하니까 2+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이 한 집인데 한 세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